안녕하세요. 한국문화유산 홍보대사 여러분. 저는 방크의 한국문화유산 이야기 강의를 하게 된 이정희입니다. 여러분은 문화유산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창덕궁, 경복궁 이런 건축물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문화유산 하면 다양한 유산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고인돌 유적, 그리고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창덕궁 같은 건축물도 있고요. 한국의 갯벌,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같은 자연유산, 그리고 직지와 훈민정음 같은 기록유산이 있어요. 그리고 씨름, 김장, 아리랑, 판소리 같은 무형의 유산들도 문화유산으로 속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유네스코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유산들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문화유산 15개, 무형유산은 22개, 기록유산은 18개가 등재되어 있어요.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창덕궁, 석굴암 같은 그런 유형의 건축물 같은 유산이 있고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한국의 갯벌 같은 그런 자연유산을 포함해서 문화유산이라고 해요. 이 유산을 잘 살펴보면 서로 연관된 유산들도 있는데요. 문화유산의 해인사의 장경 판전 1995년에 등재가 되었는데요. 이 유산은 기록유산의 고려 대장경판 및 재경판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팔만대장경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고려대장경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을까요? 네, 해인사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해인사에는 이 경판을 보호하는 판전이 있어요. 이 판전이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1000여 년 동안 이 경판이 휘거나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서 지금도 이 경판에 이 대장경을 찍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종묘와 문화유산의 종묘와 무형유산의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학은 같이 연관된 유산이에요. 여러분 종묘 다 아시죠?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건축물인 종묘,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의식, 제례, 그리고 그 제례 안에서 연주되는 음악과 춤, 이런 제례악이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또 재밌게도 이 종묘 제례는 지금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해마다 5월에는 종묘 대제라고 해서 크게 제사가 치러지는데요. 지금 수백 년이 지난 그런 유산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유산으로 저희가 향유하고 있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형유산의 한국의 탈춤은 2022년 작년에 등재가 되었고요. 기록유산의 4.19 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 혁명 기록물은 올해 등재가 되었어요. 이렇게 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도 계속 추가로 등재가 되기도 하고 또 관리가 잘못되면 안 되거나 이러면 이 유산 목록에서 제외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유산을 잘 지켜내는 것, 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맨 아래 제가 생각 더하기라고 무구정강 대다라니 경을 소개해 놨어요. 무구정강 대다라니 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으로 찍은 인쇄물이에요. 그런데 아직 세계 유산에는 등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지금 우리의 유산이지만 이 유산의 가치나 이런 세계사적 의미 같은 것들이 아직 알려지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 것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서 그 유산을 발굴하고 또 그 유산의 가치를 같이 생각해보는, 나만의 또 가치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문화유산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문화유산에 유형유산과 자연유산이 있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2022년에 방크에서는 문화유산, 세계유산 관련된 그 기록 홍보 자료를 3개를 만들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지도 하나, 그리고 또 한국의 무형유산을 소개하는 지도 하나,
그리고 한국의 기록유산을 소개하는 지도 하나, 이렇게 세 개를 같은 형식의 포맷으로 형식으로 이렇게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시면 한국 한반도의 지도와 세계 지도를 같이 소개하고 있고요. 그 위에 한국의 유산과 세계의 유산을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산에는 북한 땅에도 유산이 있죠.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대한민국만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은 또 남북이 같이 공유하는 유산이기도 해서 북한의 유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하나 자세히 살펴보기로 해요. 먼저 소개드리고 싶은 유산은 창덕궁이에요. 창덕궁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고요. 조선의 궁궐인데 경복궁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어진 궁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지어진 이 창덕궁에는 정말 조선의 왕들이 이 궁을 사랑하였는지 오랫동안 258년이나 이 창덕궁에 머물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유산에 여러분 이 경복궁, 창덕궁보다 훨씬 큰 궁전, 그 궁궐인 그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이 등재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나라 궁궐 건축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궁궐 건축의 다양한 특성, 우리나라 궁궐 건축의 특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다음 소개를 보시면 여러분들 확연히 아시게 되실 텐데요. 먼저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는 경복궁, 그리고 창덕궁이 있어요. 창덕궁은 정문이 광화문이죠. 광화문을 지나서 흑내문을 지나서 근정문, 그리고 그 경복궁의 가장 큰 정각인 근정전이 있죠. 반대로 그에 반해서 창덕궁을 보시면요. 창덕궁의 문은 어디일까요? 네, 동서쪽의 한편에 기울어져 있는데요. 돈화문이라는 곳이 창덕궁의 정문이고요. 이 돈화문을 지나서 진선문, 진선문을 지나서 인정문, 인정문을 지나면 경복궁의 근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정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정전의 뒤에는 전각이 없죠. 그 옆에 또 전각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 그 옆에 이렇게 전각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모양이 너무 확연하게 다르죠. 그 이유는 원래 창덕궁은 언덕지형에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궁궐을 지으려면 그 언덕을 평평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 언덕을 평평하게 만들지 않고 그 언덕을 그대로 지형을 유지하면서 그 언덕 지형에는 후원을 만들고 그 비교적 아래쪽인 평지에는 정각을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궁궐의 배치가 좀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배치를 갖게 됐어요. 이러한 궁궐 배치는 동서양에서도 매우 특이하게 한국만 가지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창덕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고요. 보시면 이건 창덕궁의 그 후원 쪽에 부용정이라고 하는 그 뒤편으로 주합루라는 곳이에요. 이 후원도 보시면 어떤 것이 자연이고 어떤 것이 인공적인 것인지 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축물이 자연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창덕궁이 한국의 궁궐 특징,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유산은 자연유산으로 2021년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입니다. 여러분, 한국엔 갯벌이 많죠. 서쪽과 남쪽에는 이 해안선이 복잡하면서 갯벌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한국의 갯벌에는 2150종에 달하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대요. 사실 갯벌은 예전에는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갯벌에 이런 좋은 기능들이 밝혀지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한다거나 또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것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갯벌의 이런 생태적인 좋은 정말 이로운 특징들이 있어서 지금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한국의 갯벌은 맨 마지막에 보시면 철새들의 핵심 중간 기착지라고 해요. 철새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사시사철 있는 새가 아니라 계절마다 다르게 지나가는 새를 말하죠. 이 소개드리고 싶은 철새 중에 하나는 알락꼬리 마도요라는 새예요. 이 새는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사는데 이 번식을 위해서 러시아나 중국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번식을 하고 다시 내려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서식을 해요. 이 새가 이렇게 긴 여정 속에서 단 한 번 쉬는데요. 그것이 바로 한국의 남해안의 갯벌이라고 해요. 이 알락꼬리 마도요에게는 한국의 갯벌이 정말 소중한 곳이겠죠. 그래서 한국의 이 갯벌이 이렇게 철새들에게 정말 중요한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는 그런 소중한 자연이라는 것. 그래서 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형유산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무형유산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무형유산은 되게 다양하죠. 우리의 역사 속에서, 문화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그래서 뭐 춤이나 음식이나 뭐 이런 뭐 스포츠나 운동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소개를 하나 드리자면 저는 김장을 꼽고 싶어요. 김장은 여러분 언제 담지요? 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담아요. 우리나라는 겨울이 춥고 길어서 그 기간 동안 채소를 먹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우리 조상들이 지혜를 발휘하여 겨울에도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음식 문화를 발전시킨 건데요. 그것이 김장이에요. 그래서 김장은 한국의 자연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개발한 한국의 음식 문화고 우리 조상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김장 하면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김치를 같이 소개할 수 있겠죠. 김치의 종류를 제가 이미지를 모아보았는데요. 무려 200종이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은 여기 보이는 이 몇 가지인가요? 한 15가지 김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김치를 다 드셔보셨나요? 아직 못 드셔보셨죠? 예,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김치. 그리고 그 김치가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 그런 것도 아주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의 음식 문화의 특징을 정말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김치를 담글 때 한국인들의 정문화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장철이 다가오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남녀노소 다 모여서 정말 김장을 담는데요. 이 담은 김장의 양도 어마어마하거니와 이 김장을 본인들이 가져가지고 않잖아요. 본인들이 먹으려고 담는 게 아니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데요. 이것이 한국의 음식 문화 중에서 뭐 덤을 준다거나 뭐 돌이 됐다고 떡을 돌린다거나 하는 이런 서로 나누어 먹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그런 정의 문화가 들어있다고,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여러 무형유산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2014년에 등재된 농악, 그리고 2018년에 등재된 씨름, 그리고 2010년에 등재된 내사냥이라는 유산을 소개하고 싶어요. 먼저 농악은 한국의 유산이잖아요. 그런데 2009년에 중국의 조선족의 농민의 음악으로 이 문화로 중국에서 먼저 등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좀 늦게 2014년에 등재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문화유산을 알고 알리는 것만으로도 이런 왜곡된 이런 사실들을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악을 소개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등재된 씨름은 남한과 북한이 함께 공동 등재한 유산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문화유산은 대한민국만의 유산이 아니잖아요. 네, 북한과 함께 공유하고 이어져 온 유산인데요. 이 문화유산을 통해서도 저희가 북한을 생각해보고
통일을 생각해보고 통일 이후에 또 대한민국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씨름을 소개하고 싶었고요. 마지막에 소개드리는 매사냥은 영어로 펠콘이라는 이런 영어 명칭이 있어요. 그 말인즉슨 매사냥을 한국에서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전 세계 지역에서 매사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안타깝게 몇몇 전수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공연되는 것처럼 저희는 이게 전수가 되고 있지만, 전례가 되고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중적인 이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사냥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유산이지만 세계 정말 많은 나라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사냥을 소개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기록유산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자, 기록유산은 이렇게 보신 것처럼 한국의 기록유산과 세계의 기록유산이 함께 있고요. 한국의 기록유산은 18개가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한국의 기록유산을 보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역사를 소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선 왕조실록, 훈민정, 고려대장경, 동의보감,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도 세계 기록유산이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기록물, 그리고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기록물, 그리고 2023년에 등재된 4.19 혁명 기록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뭐 고려, 조선, 또 현대의 이런 유산까지 이 모든 것이 기록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유산을 소개하는 게 참 재미있겠다.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데 재미있게 소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유산은 직지입니다. 직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죠. 1377년 고려시대 때 청주 응덕사라는 절에서 인쇄된 인쇄물인데요. 대부분의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이나 앞서서 제작되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고려가 이 직지가 최초의 기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속활자로 지금 1234년에 금속활자로 찍은 그 기록물이 있는데 기록에만 남아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그 고려 시대에 높은 금속활자 그 기술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직지는 아쉽게도 현재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직지 책을 보시면 맨 뒤에 보면 이 직지가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지의 연도 1377년에 찍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고요. 제가 직지를 소개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가장 오래된 기록물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 친구의 말을 빌어서 세계인의 편견을 깨뜨리는 유산이 직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콜롬비아에서 온 루이사라는 친구고 방크에서 인턴을 했었는데요. 역사 문화에 꽤나 관심이 많은 친구여서 다방면에 많은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었다고 하는 이런 금속활자 인쇄본이 최초로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직지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 본인이 편견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인류 사회 발전을 리드하는 것은 서양의 문화다. 서양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편견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직지는 그러한 편견을 깨뜨려준 유산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동양의 많은 문화유산들이 이렇게 서양인들 혹은 세계인들의 편견 속에 있는 유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유산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세계인들의 편견을 깰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기록유산을 지킨 영웅들을 소개드리고 싶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한국의 기록유산을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것을 지켜낸 위인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직지를
네, 여러분 직지가 프랑스의 도서관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건 프랑스에 유학 가서 거기서 일하셨던 박병성 박사님을 통해서 세계에 알려지게 됐거든요. 이런 직지를 발견하고 세계에 알린 박병성 박사님.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임진왜란을 통해서 정말 사라질 법한 위기가 있었는데 아니와 손옥록이라는 선비가 정말 이고지고 해서 이 깊은 산속으로 이 실록을 옮겨서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고요. 여러분 훈민정음, 우리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그 훈민정음은 이 간송 전형필이라는 이분을 통해서 전해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직지를 지켜낸 박병선 박사님, 또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안유아 손옥록 같은 선비들, 그리고 훈민정음을 지켜낸 전형필 같은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록유산이 지금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문화들이, 이런 역사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함께 알려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문화유산은 지금 문화유산, 유형유산, 기록유산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유산들을 알려야 하잖아요. 방크는 어떻게 알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알리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한국과 세계를 비교해 보세요. 이건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점을 비교해도 좋겠고요. 저는 창경궁과 방크는 창경궁과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비교했거든요. 이 창경궁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궁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이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도 뒤에 대정원이 있는데요. 그 정원이 프랑스 고유의 지형을 고려해서 만든 정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의 창덕궁과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비교해 보았고요. 제주도의 화산성과 용왕동굴, 그리고 하와이의 화산국립공원, 그리고 한국에 갯벌이 있다면 또 하나의 갯벌이 있는데요. 유럽의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가 공유하고 있는 바덴해라는 그곳에 갯벌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고인돌, 영국의 스톤헨지, 석굴암, 인도의 아잔타 석굴, 한국의 한복, 그리고 인도네시아 바틱, 이렇게 여러 한국의 문화유산과 세계유산 함께 소개하면 세계인들이 좀 더 한국의 문화유산을 친근하게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방크가 기존까지는 지도, 엽서, 카드, 스티커 여러분 다 받으셨죠? 이런 식의 손에 잡히는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디지털 포스터라든지 카드 뉴스라든지 메타버스의 한국 홍보 자료 전시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한국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런 온라인의 활동은 세계인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 와야 창덕궁에 가볼 수 있는데 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창덕궁 소개하는 자료들이 있으면 그 친구가 아프리카에 있던 유럽에 있던 어디서든 접속해서 한국의 창덕궁을 좀 더 생동감 있게 알 수 있겠죠. 이 한국 홍보 자료실, 이 메타버스 안에서 만든 이 자료실은요, 방크의 회원이 만든 거예요. 중학생 때 방크 회원으로 여러 활동을 하다가 22살이 돼서 방크에서 2달 인턴하는 동안 한국 홍보 자료관을 만들었어요. 여기 제.us/@방크에 가시면 여러분 로그인 안 하시고도 이 자료실을 보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좀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상에서 홍보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들이 더 많이 문화유산을 쉽게 많이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방크의 소개를 조금 드리면 방크는 우아한이라는 우리는 아름다운 한복 홍보대사라는 일상에서 한복을 입읍시다. 한복을 입고 근무를 해도 되고 학교를 가도 되고 이런 일상에서 한복을 입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하면서 한복을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플레이 태권도라고 태권도를 하는 사람만 태권도를 하는 게 아니라 태권도가 우리의 무예라고 하는데 이 태권도를 좀 더 일상에서 놀이처럼 즐겨보자 해서 태권도의 뭐 발차기라든지 격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플레이 태권도 검색해 보시면 방크 챌린지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독도의 다양한 식물과 강치를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인스타그램에서 필터로 찍을 수 있는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은 이 건물 위에 태극기가 있죠. 여러분 혹시 8월 15일 날 태극기 개양을 하셨나요? 네, 저희가 마음은 있는데 태극기가 없거나 혹은 그런 환경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SNS상에서라도 여러분들 태극기를 걸어보고 기념해보세요 라고 해서 태극기를 다는 그런 필터를 제작했었고요. 옆에는 이 떨어지는 꽃잎이 이게 무궁화입니다. 네,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라고 하는데 잘 보지 않고 즐길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궁화 필터를 제작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 인스타그램 사진 찍을 때 무궁화 필터로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필터를 제작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홍보하는 방법을 꼭 해보시라고 소개드려요. 방크에서는 울림과 브릿지 아시아라는 청원을 하고 있는데요. 울림은 여러분들이 문화유산 홍보대사 활동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뭐 오류가 이 문화유산에 대한 오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시정 고쳐야겠어요 라고 하는 청원도 좋고요. 혹은 뭐 이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잘 즐기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청원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울림에 가서 청원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브릿지 아시아는 저희가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문화공정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뭐 김치도 중국 거, 한복도 중국 거, 아리랑도 중국 거 이렇게 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우리는 세계인들의 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청원을 할 수 있는 브릿지 아시아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세계인들이 함께 우리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여기서 청원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국문화유산 홍보대사로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알리고 지키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죠. 예, 여러분 한국과 세계를 비교해 보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보세요. 일상에서 우리가 우리 문화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함께 문화유산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제가 방법을 조금 소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그 글을 읽다가 이런 우리가 21세기에 한국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렇게 한국의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키는 활동을 하는 것이 너무 멋져요. 이런 문화가 너무 멋져요 라는 제가 댓글을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맞다. 예전에는 뭐 전영필이나 박병선 박사님이 계셨다면 지금은 우리 한국문화유산 홍보대사 청소년, 청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문화를 지키는 영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꼭 임명되시기를 응원합니다.